글을 읽는 능력을 좀 더 높여야 하는 분들 중에서 내가 어휘력이 좋지 않아서 글 읽는 능력이 좋지 않구나를 인식하고 깨달으신 현명한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분들의 어떤 이런 좋은 발견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상식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휘력이 좋지 않으면 모르는 단어를 더 익혀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휘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아는 단어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어휘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거의 한 30년 전에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학자들이. 근데 이게 왜 교육하는 쪽으로 넘어오지 않아서 일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상식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단어를 외우기만 하거나 모르는 단어가 잘 안 나타나니까 나는 어휘력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어휘를 얼마나 잘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흔하게 잘못되어 있는 상식은 어휘력이라는 것은 곧 아는 단어의 수다. 내가 더 많은 단어를 알수록 나는 어휘력이 좋아지고 또 독해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단어를 아는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vocabulary breadth, 단어, 어휘의 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단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런 단어, 어휘의 폭, 어휘의 양은 우리가 어휘력을 예측하는 굉장히 약한 변인, 약한 어떤 인자가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어휘의 깊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휘 지식의 깊이. 그 어휘 하나는 그것과 관련된 지식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하면 그냥 먹어본 사과만 되지만 좀 자라면서 사과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사과가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사과에서 이러이러한 맛이 느껴지는 건 무엇 때문이고 어떤 영양소가 들어가 있고 어느 위치에서 어느 장소에서 나고 어떤 기후에 적합하고, 이런 것들은 사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으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오리너구리. 여러분들 오리너구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묘사가 잘 안 되더라도 그림, 사진을 보면서 이게 오리너구리야, 이런 걸 구분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오리너구리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신가요? 어디 사는지 아시나요? 오스트레일리아에 산대요. 그럼 좀 더 아는 거죠? 그리고 오리너구리는 알을 낳는 유의한 포유류입니다. 자, 요건 좀 생소하죠? 더 생소한 쪽으로 나가면 뭘까요? 수컷한테 독이 있대요. 귀엽게 생긴 이 너구리한테. 자, 그러면 아는 게 막 더 깊어질수록 우리가 어떤 글에서 이 단어 또는 어떤 지식을 다룰 때 이건 그런 거니까 그렇겠지라고 글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 생각이 이렇게 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단어를 알지만 내가 현재 글에서 만난 그 단어 이외에 아는 단어들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이해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죠. 하지만 이 단어들을 내가 깊이 안다면 이 글에서 그 단어를 만났을 때 그 깊은 지식들이 다 동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어 지식의 깊이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되게 얕게 아는 것, 조금만 알고 있다면 그것에 그냥 단순 어떤 개념이든 또는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감정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어떤 일들이 이러한 감정을 유발시키는지 그것을 폭넓게, 깊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단어의 양보다는 단어의 깊이가 중요하다. 자, 그런데 단어의 깊이를 얘기하다 보면 이제 단어의 의미의 여러 가지 종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각각의 의미들을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건데, 이게 실제로 쓰일 때는 빨리 머릿속에서 나와줘야 돼요. 빨리. 그러려면 그 각각의 의미가 그냥 읽으면 바로 의미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그 단어를 사용했느냐, 그리고 맥락을 읽으면서
이때는 이런 의미로 쓰였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의미를 찾아가는 이런 것들이 빨리 돼야 돼요. 자,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단어를 보고서 이거 그 단어네? 라고 빨리 뭐라고 써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친구를 딱 길 가던 친구를 봤는데 누구다? 그걸 빨리 알아봐야 그 다음에 근데 쟤 며칠 전에 아팠었는데 라는 다른 지식이, 깊은 지식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친구인지 아닌지, 내 앞에 지나간 사람이 내 친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누구 아팠었는데 이 생각이 갑자기 나나요? 아니잖아요. 자, 그것처럼 단어도 방금 얘기한 그 깊은 지식들이 실제로 읽을 때 쓰이기 위해서는 그 단어를 빨리 알아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단어들이 갖고 있는 깊은 지식들을 각각에 대해서도 뒤따라 나오는 게 빨라야 되죠. 그러니까 우선 단어를 빨리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그 퍼페티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논문 쓰면서 해성같이 주장하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유명한 논문이 86년도 거예요. 1986년도. 도대체 몇 년 전 겁니까? 3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요. 자, 이거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버블 이피션시 라고 해요. 버블 이피션시 티어리가 뭐냐면 단어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글 이해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물론 다른 학자들은 이제 이것만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거 맞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못하면 그때 조금씩 좀 고급 읽기 이해 스킬들이 습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좀 꽤 읽었을 수도 있지만 살짝 이런 부분이 약할 때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 어려운 텍스트를 이해해야 되는 그런 읽기 전략들이 습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휘력도 떨어지고요. 단어를 알아보는 게 살짝 미세하게 느리니까 그 단어의 쓰임이 예전과 좀 다르게 쓰였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 그냥 이 단어 알아 몰라 하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그게 글 읽는 상황에서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얘는 좀 이렇게 읽는구나. 그럼 이 부분은 좀 도움이 필요하겠네? 이런 걸 하는 거죠. 이걸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하기는 좀 이미 늦지만 초등학교 때는 이제 소리내서 읽는다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 읽는 유창성이 좀 약하다는 걸 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다 보면 혹시 이 부분은 잘 되나? 이렇게 점검할 수도 있죠. 물론 각 반에 이제 초등학교니까 담임제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것까지 하기가 어렵다면 기초학력 전담 교사라고 이렇게 따로 맡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다면 되게 도움이 되겠죠. 저는 이제 계속 선생님들을 접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 선생님들이 정말 알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지만 그분들에게 잘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워요. 선생님들이 모르시니까 잘 알지 않으시니까 그 외에 다른 학생들이나 부모님들도 모르죠. 아니면 뭔가 이제 공교육에 계신 분들보다도 정말 가르치고 뭔가 도움이 되는 걸 특화시킨 분들이 이런 부분을 알아서 이 부분을 좀 또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하면 어떨까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3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캐캐 묵은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 상식처럼 이렇게 잘 전파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까워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오늘 세 가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연관어입니다. 연관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들 뿐만 아니라 그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거나 같이 쓰이는 단어들이 떠올라요. 자, 그래서 잘 읽는 사람은요. 어떤 단어를 보게 되면 그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연관 단어들을 떠올립니다. 즉, 쉰다라든지, 침대라든지, 피곤하다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단어들, 코를 곤다든지, 이런 단어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글을 잘 읽는 사람들은 그냥 잠이라는 그 개념을 마음속에 떠올려요.
또는 무슨 단어를 봤어라고 할 때 아까 이런 방금 얘기한 쭉 그 단어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봤어, 잠이라는 단어를 봤어라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글을 잘 읽지 않는 사람, 읽는 능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요 단어들, 쭉 일련의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 개념인 잠, 이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왜곡시키고 곡해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글을 잘 읽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연관 단어라는 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읽고 뭐라고 써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써 있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마음에 남고 그 떠오르는 것들이 되게 풍성하다라는 거죠. 적절하게 떠오를 만한 것들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떠오른다는 거죠. 자, 근데 글을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 분들, 또 학생들을 보면요. 내가 본 그 글, 표현 그대로를 마음속에 자꾸 기억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아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과 지식이 있으면 이런 연관 단어가 떠오를 텐데 그걸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게 떠올라주고 그런 연관어들이 많이 마음속에 이렇게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걸 계속 굳이 막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써 있는지를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독해력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오히려 더 잘 못 읽는 쪽으로 나아가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쪽으로 글 읽기를 익히고 하다 보니 써 있는 걸 그대로 기억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머릿속에 그 포화 상태가 됩니다. 쉽게 포화가 돼요.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머릿속에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지식, 기존 지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 이런 얘기 했어? 근데 그건 이거잖아. 이렇게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거를 통해서 기억을 하는데 뭐라고 써 있는지를 보면 그 문장은 내가 전에 만난 적이 없는 문장이거든요. 뭔가 개념적으로는 이미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다루지만 그렇게 표현해서 설명하는 것은 처음 본 단어의 문장이에요. 그걸 기억하려고 했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읽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 지금 그러니까 단어의 폭보다는 지식의 깊이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단어들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연관어까지, 연관 지식까지 마음속에 익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 이 단어는 요것과 연결되지 이렇게 또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에서 다루고 있는데 글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내용,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개의 덩어리들을 이렇게 같이 관찰을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서로 관련성이 있는지. 그래서 그 글의 내용을 나의 지식으로 이렇게 덩쿨처럼 연결되어 있는 지식 체계로 가져오도록 자꾸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읽기를 하면 그 지식들을 설명하기에 동원됐던 단어들이 서로 아, 얘네들은 이렇게 같이 나왔었어. 이렇게 마음속에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휘력 그리고 어휘와 관련된 지식들을 학습하게 된다면 어휘력 그리고 여러분의 문해력이 좋아질 겁니다.